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노인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죠.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골다공증은 이제 뼈가 약해져서 쉽게 쉬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증상인데요. 이거를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증상이 있더라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옆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랑 같이 진행할 건데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현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오늘 할 콘텐츠가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네. 굉장히 말이 어렵고 생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이 어떤 뜻이며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내외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의 분류는 저위험군, 중중도 위험군, 고위험군, 그다음 그 위가 초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골밀도 검사를 하면 이게 T점수라는 거를 우리가 보는데 그 요추부하고 척추하고 그다음에 대퇴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T점수가 마이너스 3.0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다발성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환자 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서 그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환자. 네. 그다음에 그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를 받으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환자. 그다음에 골다공증성 최근 2년 이내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환자를 우리가 초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근데 네. 쉽게 얘기해서 네네. 골절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초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임상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네. 접하는 환자들의 유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환자들의 유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형외과라는 과 특성상 골절 환자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절이 없는 환자들은 그러니까 골다공증만 있고 골절이 없는 환자들은 대부분 뭐 내분비내과나 산부인과 뭐 이런 다른 과 타과에서 많이 진료를 많이 보시는데 반면 저희는 정형외과이다 보니까 이제 골절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네네네. 그 골절 환자 중에서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되는 환자 또 내지는 진단이 됐고 치료를 받았는데 임의로 중단한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약제를 쓰고 있어도 그 환자에 맞는 약제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뭐 그 맞지 않는 약제를 처방받아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과에서는 주로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중에서 손목 골절이나 그다음에 대퇴부 골절, 그다음에 요추 골절 내지는 척추 골절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약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골다공증 골절의 약제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골다공증성 약제는 크게 그 골 흡수 제제랑 골 형성제, 그다음에 우리가 썸 제제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썸 제제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많이 썼고 예전부터 그랬던 약인데 그 저희는 이제 주로 그 고위험군이나 초고위험군의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골 흡수제나 골 형성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험군은 아까는 초고위험군을 말씀드렸고 고위험군은 아까 말씀드린 환자들보다 한 단계 아래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골 흡수 억제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약들은 이제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리아라고 하는 데노스마비라고 하는 프롤리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는 주로 이제 초고위험군에서 이제 1차 약으로 쓰라고 권고되는 약들인데 그 약들에는 이제 이베니트라고 하는 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부갑성성 제제의 약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베니티 약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전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베니티가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건 20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올해로 4년째가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썼던 약물들은 골 흡수 억제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하고 그다음에 데노스밤이라고 하는 프롤리아 뭐 이 정도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로는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그 부갑상성 제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베니티라는 골 형성 촉진제가 이제 2019년도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이베니티는 골 흡수 억제 작용과 골 형성 촉진 작용이 이중 작용을 갖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테리파라타이드라는 약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약물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초고위험군에 아주 적합한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펙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이펙트가 가지는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입증 효과도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골 형성 촉진제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베니티하고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부갑상성 제제가 있는데요. 네네. 두 제제를 갖고 이게 비교 연구한 것들이 일단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외국 해외에서 이제 공동 연구로 진행된 임상 연구인데 그런 스터디에서 보시면 부갑상선 제제인 테리파라타이드보다 이베니티가 그 척추랑 고관절 이런 부위에서 골밀도 상승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고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골밀도를 올려야 우리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골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단시간 안에 그 모든 부위에서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제제로는 이베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도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 고관절 부에서 골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베니티라는 약물은 특히 고관절부, 그 대퇴경부나 고관절 전체에서 골밀도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우수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베니티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뭐 네. 척추나 이제 고관절 쪽에 대해서 이베니티의 효과가 어떻게 기전이 작용하고 효과는 얼마만큼 뛰어난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후가 안 좋은 환자들은 왜 예후가 안 좋으냐면 사실 약물의 선택이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골다공증성 골절 분류에 따라서 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골다공증성 골절을 한번 겪은 분들은 또 재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난 다음에 또 재골절이 일어날 골절은 3배가 높고요. 또 재골절이 일어난 다음에 또 재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5배, 7배, 9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 환자분들은 재골절을 경험하기 쉬운데 그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가 안 좋은 환자에서 우리가 그 그러니까 골다공증성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재골절을 막기 위해서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골밀도의 빠른 상승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골 형성 촉진제를 써야 되고 네네. 테리파라타이드라는 부갑상성 제제보다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는 이베니티가 훨씬 더 적합한 약물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환자에서 굉장히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한 이걸 보시는 환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치료의 심각성이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세요. 근데 골절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분의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50세가 넘어서 폐경한 여성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 50세 폐경이 넘어가면 골량이 거의 한 4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폐경한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을 모르던 분이라도 혹시라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나는 환자분들은 무조건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그 골밀도 검사가 없어도 골다공증 골절만 그 인정이 되면 3년 동안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보험 혜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 초고 이용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혹시 끝인사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채널이 구독 눌러주셨나요? 구독 좋아요. 네. 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하세요 이거. 아, 네네네. 그래서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